강동원 바보. 자, 뭐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다음 주에는 화요일이 설날이죠? 설날에도 수업을 합니까? 그런데 기숙학원은 설날과 아무 관계가 없죠? 네. 특별히 설날에는 여러분 공지 들으셨겠지만 외출, 연애 다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오로지 특강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시간이고요.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자, 교재에 있는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프린트물을 나눠드렸어요. 다 받으셨죠? 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교재 그리고 프린트물 이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프린트? 교재 갖고 와야 돼요? 교재 있어야죠. 교재 좀 끝부분 남았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 끝나고 나면 소설하기 때문에 교재 갖고 오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이 뻘소리 하고 있을 테니까 갔다 오십시오. 프린트물 저기 있어요. 이제 어느덧 4주 차고 한 주만 더 있으면 우리가 이제 끝이 납니다만은 자, 뭐 윈터가 그렇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 친구들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죠. 3일을 버티면 3주가 그냥 지나간다고 했던 말 기억나세요? 3일만 버티시면 3주가 그냥 지나갑니다. 첫날 다들 기억하셨을 거야. 같은 방에서 자는 이 낯선 이들, 그 낯선 이들의 그 불편함. 네. 근데 이제 그 불편함이 이제는 조금 또 그리울 타임이 오는 거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만나면 또 헤어질 때가 있죠. 사람이 헤어질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모습으로 헤어지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웃으면서 헤어지느냐 아니면 좋게 헤어지느냐. 그래서 그 유명한 시인 만해 한용운도 그런 말을 했죠. 만날 때 헤어질 것을 걱정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그런 마음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뻘소리를 합니다. 사실은 오늘 지난 시간에 송민곡을 다 못 끝냈어요. 그렇죠? 송민곡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소설의 개념. 송민곡을 마무리하고 소설의 개념. 소설의 개념은 많이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좀 짧습니다. 짧은데 그 소설의 개념을 끝내고 나면 오늘 나눠드린 요 프린트물에 대한 설명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바와 같이 모의고사 문제풀이 조금 교재가 수능 기출과 잠깐만요. 교재가 수능 기출 위주로 돼 있어서 평가원하고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낮춰서 프린트물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송민곡은 마무리하고 나면 소설의 개념 또 그리고 나면 오늘 프린트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으나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송민곡이라는 작품 전반부의 내용은 3인곡과 분명 이어집니다.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갑여와 을여 A라는 여자와 B라는 여자의 대화체로 돼 있다라는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예전입니다만은 이 송민곡이 뭐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두 여자의 대화죠. 두 여자의 대화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셨어요. 어떤 거냐? 두 여인은 결국 한 사람이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쓴 사람이 누구냐? 정철이라는 사람이죠. 정철은 3인곡에서 다 못다한 말들을 속미인곡이라는 작품에다가 녹여냅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여자와 을이라는 여자가 결국에는 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 정철이가 썼으니까. 그래서 정철이가 자기 안에 있는 두 자아를 만드는 거예요. 천재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두 자아를 만들어서 A라는 여자, 갑이라는 여자와 을이라는 여자로 분리를 시킨 다음에 자아를 분열시킨 거죠. 둘이서 대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또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송민곡이 그렇게 단순한 작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갑이라는 여자와 을이라는 여자가 대화를 하고 있는 대화체 구성이긴 하나 갑이라는 여자는 사실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을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참 재밌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송민곡을 정해진 그 방식대로 해석도 하겠지만 방금 얘기했던 그 복잡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여인의 심정을 빌려서 송민곡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걸 빌려서 두 자아가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라고 하는 탁월한 어떻게 보면 시적 구상 방법이 되겠죠. 오늘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기까지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갔다가 그 다음에 물가에 갔다가 결국에는 그리워하는 사람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표현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오늘 같이 볼 부분이 모천 찬자리에 자 본문 보시면 되고요. 모천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에요. 자 밤중만 돌아왔다는 얘기니까 시간이 그만큼 지난 거죠. 그렇죠? 그걸 시간의 경과라고 불러 우리가. 아 시간의 경과 어떻게 됐냐? 내가 산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물가에 갔다가 전부 다 목적은 사랑하는 님의 소식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허사였죠.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보고 싶은 사람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물가에 갔더니 바람과 물결이 너무나 어수선해서 배가 나갈 수 없어 사공이 없는 빈배만 걸렸다 하고 실패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밤중만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이 작품의 전체적인 시상은 시간의 경과. 그래서 하루 종일 쏘다니다 집에 돌아옴. 공간의 이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걸 좀 잘 찾아야 돼. 그래서 시라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화자의 시간과 공간을 적절하게 내 머릿속에서 조합해내야 돼. 그러면 모두 다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3인곡은 선생님하고 배웠습니다. 4계절이 중심이죠. 그렇죠? 근데 송민곡은 4계절까지 안 가고 하루로 끊어요. 하루로 끊어요. 자, 요게 또 차이가 있고 반벽청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고? 자, 반벽청등이라는 것은 벽에 걸려있는 푸른 등이란 뜻인데 반벽청등. 그러면 우리가 밤중에 돌아왔으니까 지금은 어떤 이제 시간대여야 되냐면 지금처럼 밖이 깜깜해요. 안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누군가가 청등을 걸어놨다는 건데 그 등을 켜놨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 등이 필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집을 찾아오도록 유도하는 안내등의 역할을 하겠지. 그래서 반벽청등은 누굴 위해서 걸었느냐 밝혔느냐라는 구절은 사실은 외로움을 부각하는 어떤 표현법이 되는 거예요. 실제 누가 불을 켜놨는데 그럼 불을 켜놓은 이유는 누군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을 켜놓은 걸 거 아니야. 올 사람이 없으면 누가 불을 왜 켜놓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반벽청등은 누구의 처지를 사실은 얘기를 하는 거냐? 외로운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는 것이. 자, 이제는 그 외로움을 부각하는 방법이에요. 외로움을 부각하는 방법에서 반벽청등은 누굴 위해서 밝았는가?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안내하기 위한 안내등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게 필요 없는 거잖아. 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굴 위해 밝혔으며 오르며 날이며 해 뜨며 반이니. 자, 요 구절은 자기가 하루 동안의 한 일입니다. 오르며 날이며 해 뜨며 반이니는 하루 동안의 일이야. 하루 동안의 화자가 한 일이죠. 자, 오르며 날이며라고 그래서 어디 올라갔다고 그랬죠? 산에 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해 뜨며 반이니는 마구 돌아다니면서 내가 방황했다라는 뜻이거든. 어디를 돌아다녔느냐? 산에 간다면 어디 갔어요? 물가로 갔죠. 됐죠? 요거를 하루 동안에 다 한 거를 압축해서 본인이 할 일을 얘기한다. 잠시만요.
집사람한테 전화 왔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적은 덧 역진하야 이랬어요. 자, 역진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잠시 잠깐 어느덧 이런 말이야. 내가 하루 종일 돌아다녔잖아. 그러면 힘이 빠졌겠어요? 안 빠졌겠어요? 힘이 다 빠진 거죠. 역진이란 말이 힘이 다 빠졌다야. 힘이 모두 소진된 거야. 그래서 지친 상태가 되는 거지. 내가 어느덧 잠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집에 오는 거예요. 왔는데 피곤하니까 풋잠을 잠깐 들었다. 우리 이거 잘하잖아요. 우리 장기잖아요. 그죠? 수업 시간에서. 그죠? 쉬는 시간에 무조건 엎어지고. 여기 풋잠이야. 푹 자는 잠이 아니야. 잠시 잠깐 잠이 들었어. 근데 여기서부터는 야 잠이 들면은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잖아. 그러면 볼 수 있는 채널이 하나 있어. 뭐를 통해서 보면 돼? 그렇죠. 꿈 얘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그 정성이 너무 지극해서 이게 꿈자란 뜻이야. 시옷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읽으면 꿈이야. 꿈에 님을 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니까 요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그리워했느냐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그리움을 부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간절한 그리움으로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꿈에서 잠깐 봤어. 님을 보니까 옷 같은 얼굴이에요. 옷 같다라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뜻이거든. 아름다운 님의 얼굴이 잘생겼거든. 아름다운 님의 얼굴이 나는 선생님 이 구절에서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져. 왜 왈칵 쏟아지냐면 좋았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반이나마 늙어 보이더라는 거지. 반쪽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정철이가 정말 이 천재성이 있다라는 건 이런 거야. 나는 지금 그 사람을 너무나 간절히 그리워해서 산에 올라가고 물에 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려고 꿈에서라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한쪽에서만 그러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아플 거 아니야. 나만 그런 거라면 당신도 라는 거지. 그러면 이 당신도 저를 그리워하셨죠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야. 꿈에서 봤더니 그 좋았던 얼굴이 반이 늙으셨군요. 이 말은 사랑하는 당신도 저 때문에 걱정, 근심으로 잠을 못 이루셨군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마도 선조일 텐데 선조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철, 너도 나를 이렇게 되는 거지. 나도 너를. 이게 사랑이지. 그렇죠? 그래서 집사람한테 전화 오는 거잖아. 일주일 만에 가면 제가 이게 살이 쪽 빠져 있으니까 뭐 그쵸? 좋아하죠? 돈 많이 벌어오는구나 이러면서 돈 많이 벌었어 이거나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요 구절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요 반이나마 늙었다라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도 화자를 많이 걱정했다라는 것을 함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현은 간절한 그리움뿐만 아니라 님도 화자 자신을 그러니까 나를 그리워하셨군요. 그리워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잘 이제 해석을 잘 안 하지.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으시라. 자, 늙으시라 할 때 리으시라라고 하는 건 뭐뭐 해서 두렵구나 아니면 싫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굴이 반쪽이 된 게 마음이 상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뭐 때문에? 나를 그리워한 것 때문에. 뭐만큼? 내가 그 사람을 그리워한 만큼.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 먹은 말씀. 자, 이렇게 꿈속에서 그리던 사람을 봤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도 없어?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두서옷이 막 쏟아지겠죠. 근데 그 표현을 이 처절한 그리움을 어떤 식으로 정철이는 얘기를 하냐면 마음에 먹은 말을
쓸가장 실컷이라는 뜻이거든요. 많이 나와요. 네. 이거는 저기 뭐야 윤선도의 만행에도 나오죠.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후에 바위급 물가에서 쓸가장 이러거든. 이게 실컷이라는 뜻이에요. 고어야 고어 옛날.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씀을 실컷 하자 하니 눈물이 발아나니. 그러니까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을 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지. 눈물이 왈칵 쏟아지니까 자 말인들 어이하며야 여기다 붙일 보면 예전에 한번 내신 문제에서 이걸 한번 낸 적이 있어. 송민국에서 화자는 꿈에 그리던 사람을 봐서 어디에서 풋잠을 잠깐 자다가 꿈에서 말을 하였다 못하였다. 자 이거 보세요. 말인들 어이하면은 말을 했다라는 거야 안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그럼 뭐만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눈물이 발아나니까 계속 울고만 있는 거야. 이거 끝이야. 계속 울고만 있네. 말을 못했네. 사실 그게 더 안타까운 모습인 거지. 가슴 치면서 그냥 울기만 한 거지. 그래서 정을 못 다하야 모기조차 내어 하니 오견된이라는 건 방정맞이네. 방정맞은 개성 닭의 울음소리.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절정인데 정에 담은 말을 다 하자니 목이 메어서 우느라고 한마디도 못하는데 시간만 갔어. 시간만 가다 보니까 야 닭들은 언제 오냐? 닭은 언제 오냐? 이렇게 됩니다. 잠깐 든 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새벽이 된 겁니다. 시간의 경과죠. 그래서 새벽이 되었다. 시간의 경과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 3인곡하고 좀 다르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루입니다. 하루인데 낮에 집에서 나갔다가 산인과 물길을 찾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밤중만 돌아와서 잠시 든 잠에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보고 감격하여 말 못하고 울다가 목이 메어 꺽꺽꺽 새벽 이렇게 됩니다. 했죠? 굉장히 좀 이제 시간이 좀 오밀조밀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가 잠을 어찌 깨웠느냐? 새벽을 알리는 거야. 꼭끼야 하고 울리는 거야. 깼어. 그 잠을 깨버렸어. 잠을 깨면 돼 안 돼? 왜 안 돼? 한마디도 못했어. 보고 싶은 사람이 만났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죠? 그래서 그 안타까움에 대한 마음을 을려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어와 허사로구나. 허사라는 게 뭐야? 모든 게 끝났구나. 그래서 이 님이 어디 갔는가? 결에 밀어 잠결입니다. 잠결. 잠결에 이제 잠이 들깨가지고 일어서 보니까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앉아 창문을 열고 바라봤어요. 자, 어여쁘다라는 거는 우리가 중세 시대에는 불쌍하다라는 뜻입니다. 어여쁜 그림자가 누구의 그림자라는 뜻이야? 어여쁜 그림자, 불쌍한 그림자 누구? 나를 쫓을 뿐이래? 누구의 그림자? 그렇죠. 화자 자신의 그림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선생님이 반벽청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고 이랬잖아. 그거 외로움을 부각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불쌍한 그림자만 나를 쫓을 뿐이로다. 혼자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는 사람을 꿈에서 만나는데 깨보니까 없죠. 모든 게 허사죠. 그래서 잠결에 일어나 앉아 보니까 불쌍한 내 그림자만 나를 쫓고 있을 뿐이로다. 불쌍하다라는 건 결국 불쌍한 그림자는 결국 자기가 불쌍하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나를 쫓을 뿐이다. 차라리 자, 이 부분 시어디어 죽어서라는 뜻이죠. 차라리 내가 죽어서 그럼 이렇게 못 만나고 멀리서 그리워하며 꿈속에서도 봐도 말도 못하고 이렇게 내가 안타까워할 요량이라면 죽어서 낙 5월입니다. 달이죠. 떨어지는 달. 달도 그냥 달도 아니고 떨어지는 달. 떨어지는 달이 되어서 님이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치라. 그래서 그럼 이거는 이제 내가 살아서는 님을 못 볼 것 같으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달이 된다고 한다면 달빛이 되어서 주무시는 그 사람의 창가에가 달빛 소나타를 연주하기까지 가서 어루만지고 싶구나, 보고 싶고. 이게 을려가 읊은 내용이에요. 내가 차라리 이럴 거면 죽겠다. 죽어서 진짜 이렇게 그리워하다가는 차라리 뭐 이렇게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죽으면 떨어지는 달이 돼서 그 사람이 주무시는 창가에가 반드시 빛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감녀가 죽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각신인 다리야 카니와 다른커녕 이게 이제 명구죠. 다른커녕 구준비가 되라는 얘기를 합니다. 구준비. 지금 오늘같이 여러분이 밥 먹으러 가는데 추적 내리는 비가 그게 구준비야. 한참을 내리지. 선생님이 강의 초반에 그런 말을 했죠. 감녀하고 을려는 한 명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정철은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으로 자기를 나눴어. 그래서 갑과 을을 하나로 보셔야 돼. 정철의 속마음인 거야. 그러면 을려가 죽어서 나골이 되겠다고 하자 나골보다 더 뭔가로 제시를 해서. 근데 구준비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 이 구준비라고 했냐? 자, 여기다가는 구준비는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유는 딱 하나죠. 달은요, 주무시는 창가에 번듯이 비치는 달은요, 왔다가 갔는지 알 수조차 없어. 차고 있으니까. 그러면 달빛은 왔다 그냥 가버리잖아. 그러면 달은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거냐? 소극적인 사랑이에요. 몰라. 그러니 감녀가 지금까지 한 거는 글란 생각마오 저기가는 저같이 어디서 본 듯도 한데이고 천상배국교 이런 말만 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 노노노. 마지막에 감녀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 소극적 사랑?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보다는 죽어서 구준비가 되는 게 좋을 것. 자, 보세요. 구준비는 오늘 밥 먹으면서 봤겠지만 추적 내리지. 그럼 다 안다. 비가 내 몸에 닿는 걸 느껴 못 느껴? 느끼잖아. 그러니까 달빛처럼 은은한 사랑보다는 구준비처럼 추적 내리는 사랑으로 가서 다 알아. 그러면 구준비는 소리가 나죠? 그리고 촉각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시각으로 볼 수도 있죠? 등등등을 쓰니까 소극적 사랑보다는 왔다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랑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구준비가 되어라. 추적 눈물 같잖아. 그렇지? 그러면 보다 더 강하게 그 사람에게 너의 사랑을 알릴 수 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감녀 을려가 딴 사람이 아니고 정철이라는 사람을 딱 반으로 쪼개가지고 갑이라는 자아와 을이라는 자아가 서로 대화하게 만든 거예요. 천재 시인. 그러니까 이런 작품을 썼으니까 우리가 당대의 삼위인곡, 송미인곡 이 두 편을 동방의 이소라고 불렀다고. 그러니까 이런 절절한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작품으로는 중국의 작품 못지않다라고 평가를 수작이라고 한 겁니다. 서포만필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대단한 작품인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송미인곡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우리가 또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참 절절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잘 썼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대학원 시절에 이 송강을 가지고 석사 논문을 쓰는데 보면은 볼수록 참 대단한 거죠. 해설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고 선생님도 물론 15년째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보면 볼수록 참 잘 썼습니다. 그래서 고전인 거예요. 고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우실 때 정확하게 정격대로 배우신 다음에 수능 시험은 선생님이 수능 기출을 분석하면서 그런 말을 할 거예요. 먼저는 기본적인 작품들을 철두철미하게 잘 배워놓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야 요즘에 나오는 작품들은 수능에 나오는 작품들은 기본적인 작품들과 비교해서 어떤 지점들이 새롭고 또 어떤 지점들이 다른가를 주안점으로 삼아서 가는 거니까 기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항상 개념적이고 기본적인 작품들을 먼저 익히셔야 돼요. 거기다가
하나씩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여러분들이 길을 잘 들어놓으면 새로운 작품들이 추가될 때마다 이거랑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아는 그런 어떤 전격적인 어떤 가사나 연시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문학 요 교재에 보시면 소설의 개념이 나와요. 몇 페이지냐? 오늘은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소설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소설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페이지가 아마도 소설은 네 18페이지일 거예요. 네 18페이지인데 18페이지에 거기 뭐 공간이 좀 있잖아요. 소설을 배울 때 자 국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첫 번째 시를 읽는 방법이 5가지가 있었죠. 제목을 먼저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자. 제목에는 상황이 부여되고 제목에는 주제가 나오기도 하고 제목에는 중요한 제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많이 떠올리는 연습하라고 그랬습니다. 소설은 안 그런가?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으로 들어가세요. 제목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등장인물의 관계 설정이라고 적으세요. 제목을 먼저 보시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이 있는데 프린트물에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날개를 보면 작품 제목이 날개잖아요. 날개가 어디 나오냐?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이상의 날개. 날개라는 건 현실에서 무기력한 현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인물의 지식인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날개라는 건 그런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어떻게 보면은 자아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목 중요한 거예요. 제목 보시고 두 번째 이 소설이라는 건 시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소설은 시와 가장 큰 차이점 반대야. 얘는 확장되어 있는 이야기를 뭐 하는 거예요? 집약하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집약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인물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선생님 인물이 없는 작품도 있는데 우화소설처럼 동물이 나오면 어때요? 그 동물도 결국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물을 중심으로 내가 요약해내는 힘이 필요해. 이걸 하는 걸 우리가 등장인물의 관계 설정 단계라고 합니다. 등장인물들을 먼저 챙겨요. 고전소설은 이게 더 필요해요. 현대소설도 물론 인물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관계 설정을 하라. 누구를 중심으로? 주인공을 중심으로. 항상 이건 중심인 거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고전소설인 경우에는 지칭이나 호칭 등을 조심하셔야 돼요. 관직의 이름이 나올 때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지칭으로 호칭으로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의 이름은 강동원입니다만은 내가 다른 데 가면은 또 다르게 불리는 거거든. 그 불리는 이름 때문에 고전소설에서 친구들이 관계 설정에서 실패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선생님이랑 고전소설 할 때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런 거 조심하자. 이런 거죠. 수업 시간에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금방 됩니다. 자, 갈등의 양상과 원인 파악이라고 3번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갈등의 양상이 뭐냐면 우리가 소설에는 크게 2가지 갈등이 있어요. 양상이.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입니다. 그래서 양상 크게 2가지예요. 외적 갈등. 그 다음에 내적 갈등. 이거에 대한 뭐 복잡한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내릴게요. 외적 갈등이라는 건 뭐냐? 주인공이 있다고 치자. 그 주인공과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외적 갈등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과 세상의 갈등이 있어요. 어떤 사회와의 갈등이죠. 이런 걸 우리가 외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과 세상, 사람과 사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내적 갈등은 어떤 거냐라는 거지. 요거는 to be or not to be입니다. 요 대사 아시죠? to be or not to be. 내가 인간으로 살 거냐 아니면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살 것이냐. 내 안에서 선택을 놓고 이 2가지에서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할 거냐, 내가 꿈과 이상을 쫓아 살아갈 거냐, 아니면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항상 문제잖아요. 물론 우리는 시험 볼 때마다 특히 국어 시험은 내적 갈등의 연속이죠. 2번이냐 3번. 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걸 내적 갈등이라고. 그냥 내적 갈등은 선택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설에서 말하는 양상,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 이렇게 양상을 훑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제는요, 그 양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왜 그런 갈등이 생겼지? 돈 때문에 그래? 명예 때문에 그래? 사랑 때문에 그래? 아니면 이상과 현실 때문에 그래? 그 괴리감 때문에 그래? 저 이게 원인 파악입니다. 이러면 여기서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용 파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설의 개념이라는 건 네 번째 항목, 시점과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게 소설이 나오면 항상 모의고사나 수능은요, 첫 번째에서 물어봐요. 요거 첫 번째에서 물어봐요. 시의 표현법과 시상전개랑 똑같아요. 그래서 시점, 오늘 시점하고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릴 겁니다.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고, 다음 소재와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묻습니다 라는 거. 이따가 우리가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가볼 텐데 쉬는 시간 없이. 이상의 날개 보면 이 이상의 날개 마지막 장면은 거기서 끝이 나요. 미스코시 옥상이라고. 당시 종로에 있던 5층짜리, 4층은 5층일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신식 백화점, 최초의 일본인이 만든 최초의 백화점이야. 그 미스코시 옥상에서 이렇게 거리를 내려다봐요. 그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이 작품의 주인공인 나는 무기력하게 살아오던 일상을 반성을 하고 작품의 날개처럼 한번 날아보자꾸나라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가 이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옥상에서 날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많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건 그냥 우리의 상상일 뿐이고, 작품의 제목, 그러면 미스코시 옥상이 지니고 있는 의미, 그게 공간의 상징적 의미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사람이 놓여 있는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물어보는 거야.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 옥상은 그 주인공에게 어떤 의미냐? 이런 걸 이제 묻죠. 그 다음에 소재, 요거의 상징적 의미를 묻습니다. 이렇게 5가지가 우리가 1번 제목, 2번 등장인물의 관계 설정, 3번 갈등의 양상과 원인 파악, 4번 시점과 서술상 특징, 5번 소재와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찾으시면 소설이 끝납니다. 시처럼 5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적으라고 한 거예요. 요거 적은 대로 작품들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은 그러면 이 소설의 개념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어요. 교재에 있는 소설의 개념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 글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면서 중요한 부분들 훑어볼게요. 직접적 제시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시험에서는 직접 묻지는 않지만 개념이에요. 직접적으로 제시한다라는 건, 자, 요약한다 또는 말하기 방식이다 그러는데, 핵심적인 거예요. 서술자가 직접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서술자가 해버려. 그러면 간접 제시는 뭐냐? 인물의 외양과 행동을 묘사 또는 서술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죠. 핵심이 되는 건 서술자가 하느냐 아니면 등장인물이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등장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일컬으면 선생님이 오늘은 좀 내꾸다이를 좀 맸어요. 그죠? 예. 그러면 오늘 딱 아침에 조회하러 들어간 애들이 오 이래. 사람이 일단 뭔가 이렇게 딱 갖춰 입으면 뭔가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티 쪼가리 하나에 청바지 입고 쓰레빠를 신으면서 이러고 쩔럭쩔럭 들어와. 그러면 그 사람의 외향이 그 사람의 뭐를 보여주는 거야? 성격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2가지 서술 방식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아마 문제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교재에 직접 제시란 또는 간접 제시란 이 구분하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설에서는 그게 그 사람의 캐릭터,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약에 선생님을
외양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밑에 있는 간접 제시고 극적 제시고 보여주기가 됩니다. 그쵸? 요걸 극적 제시고 요약 제시, 말하기, 보여주기거든.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야. 근데 보여주기만 해도 우리는 추측으로, 독자의 추측으로 아, 그 사람은 어떠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간접 제시예요. 그 다음에 서술자가 직접 말하는 건 뭐냐? 직접 제시입니다. 얘는 그냥 말해버리는 거야. 오늘 그가 어떻다. 심리묘사 같은 걸 다 해버리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면 서술자가 직접적인 설명이나 논평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사건을 빠르게 전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작중 인물에 대해서 쉽게 이해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그죠? 2번, 3번 이렇게 쓰시면 요게 서술자가 직접 서술하는 것의 장점이에요. 얘들아, 장점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 근데 개념이니까 안 써놨잖아. 요 반대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장점은 세 가지가 있으면 요거 거꾸로 뒤집으면 그게 직접 제시의 단점이 되는 거 아니야. 첫째, 인물의 성격을 신속하게 제시는 하지만 다 얘기해버리니까. 근데 대신에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재미도 없죠? 다 얘기해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재미나 감동은 떨어져요. 감동이 축소됩니다. 또 사건이 빠르게 전개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건을 느리게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요렇게 묘사나 아니면 대화나, 그렇죠? 그 다음에 독자가 짐작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러면은 거꾸로입니다. 사건의 전개 속도가 느려져요. 자, 봐봐요. 사건의 전개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의 기준은 뭐냐면 서술자가 직접 말하면 빨라진다고 그랬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이 서술자가 아니라 인물들의 외양이나 대화나 아니면 독자가 짐작하게 만드는 이러한 보여주기 방식의 극적 제시 방법, 간접 제시 방법은 느리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느려져요. 그것을 우리가 다 쓴다라는 거예요. 작가들은 이걸 다 배워서 알아요. 인물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 사람의 캐릭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 사람이 이러한 사건의 완급을 조절해가면서 직접 제시, 간접 제시를 섞어 쓰는 거거든. 우리는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어떤 거, 여기서는 어떤 거. 근데 이게 개념이라는 게 왜 재밌냐면, 왜 배우냐면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내가 완급을 조절해가면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개념은 하나하나가 그냥 문제거리이기도 하지만 그걸 배워놓으면 작품을 읽을 때 내가 완급을 조절해가면서 서술의 의도를 파악하며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작품을 읽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 될 수 있죠. 프로페셔널하게 읽을 수 있다. 개념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목적은 소설을 읽을 때 요 대목은 직접 제시구나, 요 대목은 간접 제시구나. 그렇다면 이 의도는 뭐냐, 어떻게 읽으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우리에게 사인,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밑줄 그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설명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인물의 유형에 따라서 나눠보니까 선생님이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건 주동 동그라미, 반동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거기 표가 있거든요, 교재.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얘네들만 보시면 돼요. 주동과 반동이 뭐냐? 갈등의 대상자들입니다. 갈등의 대상자들. 놀부가 있으면 흥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주동과 반동입니다. 싸우면 둘이 주동과 반동. 그 다음에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얘는 보편적인 인물이냐, 독자적이고 독특한 인물이냐가 되는 거예요. 독특한 인물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선생님이 좀 독창적이죠. 학원에서는 좀 튀어요. 안 튀나? 더 튀는 사람들이 있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편적인데 나름은 독자적이라고 항상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소설을 보면 개성적 인물이라고 할 때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되게 웃긴다. 되게 웃긴다. 이 인물이 바로 개성적 인물이에요. 보편적 인물은 어떤 거냐?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이런 데서 흰색 가운을 입고 금태 안경을 두르고
이러고 딱 나오면 그 사람은 뭐라고 알아 우리가? 그렇죠. 그게 바로 보편적인 거야. 누가 봐도 저거는 의사구나. 보편적인 인물. 개성적이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 동그라미 치면 되냐? 요거죠. 평면적 인물이냐, 입체적 인물이냐. 입체적 인물이 항상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사람은 성격이 변해요. 성격이 변하는 놈은 성격이 변하거나 인격이 변했다. 예를 들었어. 그러면 이 변화가 항상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작품들을 보면 처음 시작은 굉장히 소극적인 인물이었다가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서 적극적인 인물로 어느 경우 싹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럼 걔가 어떤 인물이라고 해야 돼? 평면적 인물이야, 입체적 인물이야? 입체적 인물이 되죠.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 이 모든 이야기는 성격이 변한 저 사람이 핵심이구나. 쫓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동, 반동, 전형, 개성, 평면, 입체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사건들이 진행되게 되게 됩니다. 라는 거죠. 자, 인물의 유형 살펴봤고, 다음에 이제 핵심이 되는 이거예요. 요 표를 보시면, 자, 교재,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교재 있어요. 또 교재 나오는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요 서술자의 시점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저는요, 요 시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서술자의 위치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카메라라고 봐요. 카메라가 어디서 사건을 장면화시키느냐가 바로 시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303호 강의실에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담기 위해서 카메라를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한다면 어디다가 설치하는 게 좋아? 이렇게 비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쵸? 여기서 이렇게 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서술자의 위치를 결정하는 건 작가예요. 이 작가가 뭡니까? 밑에다 쓰시면 돼요. 서술상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시점이에요. 서술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럼 시점을 왜 공부하느냐? 그 시점이 노리는 가장 극대화된 효과 때문에 그런 거야. 만약 예를 들어서 작품 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얘는 무조건 나라가 등장하는 거야. 나. 작품 안에라는 말은 나라는 서술자가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는 서술자가 등장하면 무조건 1인칭이에요. 그죠? 그냥 브이로그지. 브이로그. 뭐 말인지 알겠지? 카메라를 선생님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거야. 내가 중심으로 해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야. 찍는 거야. 보이시죠? 이거지. 이렇게 하면 브이로그야. 이러면 1인칭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선생님 주인공하고 관찰자는 어떻게 나뉘는 거죠? 말 그대로예요. 그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1인칭 주인공이고요. 1인칭 관찰자는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의 일상을 계속 쫓아다녀. 됐죠? 그러면 이건 1인칭 관찰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수능에서 우리가 소설이 그 작가들이 소설을 쓸 때 나 이거 수능에다 출제할 거야 라고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시도 마찬가지, 소설도 마찬가지로 자기 작품을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 시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나오는 수능의 작품들 중에서 1인칭 주인공 관찰자를 열심히 추적해 본 결과 요 두 가지가 서로 공유된다라는 특징을 알게 됐어요. 공유라고 쓰시면 됩니다. 1인칭 관찰자로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 지 얘기로 끝납니다. 자기 반성을 해. 그러면 1인칭 관찰자가 어느덧 1인칭 주인공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찰자라고 해서 끝까지 관찰자로만 고수하느냐? 그건 아니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자기한테 돌릴 수가 있어. 그 사람의 일생을 쫓아가다 보니까 반성할 지점이 생긴 거야. 그럼 반성을 해. 그럼 반성을 하면 지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1인칭 시점이라는 거.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작품 밖에 위치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3인칭이에요. 그런데 이 3인칭 중에서 작가가 신과 같은 입장 밑줄 쫙 치시고 내면 심리 이렇게 쓰시면 전지적 작가 시점은 모든 인물의 심리 묘사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신과 같은 입장이에요.
모든 인물의 심리를 다 얘기하면 그게 전지예요. 그죠? 그런데 3인칭 관찰자 혹은 작가 관찰자 시점은 얘랑 정반대입니다. 얘는 아예 심리 묘사를 못해요. 인물의 외적 상황만이라는 말 썼잖아요. 여기다가 심리 묘사 X. 오케이. 이해는. 자, 이게 우리가 아는 네 가지 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시점이에요. 작품 안에 등장했다? 나가 등장한다면 주인공이거나 관찰자다. 근데 관찰자로 시작했다? 주인공으로 끝나는 작품들이 꽤 많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작품 밖에 있으면 기본 3인칭인데 전지적 작가 시점은 모든 인물을 꿰뚫어서 심리를 다 얘기해버려요.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반대로 3인칭 관찰자 또는 작가 관찰자는 어떤 인물의 심리 묘사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가들이요 뭔가가 요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복합적으로 한번 써보고 싶어. 자, 그래서 복합 시점이라고 합니다. 전지적, 제한적, 3인칭 되게 말이 길어요. 이거 다 쓰면 한 20글자가 넘어. 그렇게 쓰지 말고 복합 시점이라고 하죠. 이거는 시점의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효과가 중요한 거니까 이 두 개를 섞어버리면요 3인칭과 전지를 섞으면 이런 이상한 시점이 하나 나옵니다. 특정 인물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특정 인물의 심리만 묘사하는 게 있어. 아, 이게 뭐야? 요게 일컬어서 제5의 시점인 문제가 되는 인물의 내면에 공감시키기 위해서 쓰는 아주 재미난 시점이죠. 여기가 연극 무대라고 한다면 지금 선생님이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한 배우들이 한 4-5명이 있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모든 조명이 탁 꺼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정지한 거야. 그리고 선생님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춰. 이때 연극에서는 방백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관객들만 알아들을 수 있게 그 스포트라이트 비치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멈춰 있고 이 사람만 여기 모여 있는 관객들에게 지금 여러분은 제 마음을 아시겠지요?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 근데 이건 요 배우들은 못 들어. 독백도 아니야. 방백이라고 그래. 그 사람의 심리를 전달하고 싶을 때 쓰는 방백과 똑같은 시점이 있어요. 이게 특정 인물의 심리만 묘사한다는 표현으로 씁니다. 적으셨죠? 요 개념을 알고 계시면 간혹 가다가 인물들이 쭉 등장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의 심리를 추측하거나 행동이나 대화만 제시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간접 제시요. 간접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누가 그 사람의 얘기를 다 하고 있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나눠주는 그런 프린트물이나 문제를 푸시다 보면 여기 등장하는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의 심리만 묘사하네? 그러면 그게 무슨 시점이 되냐면 복합 시점이 됩니다. 이거 쓰는 효과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특정 인물의 심리만을 묘사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독자들이 이 특정 인물이죠? 문제적 인물의 내면을 공감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저런 복합 시점을 쓰는구나. 다른 사람의 심리는 절대 건드리지 않으면서 유독 한 사람만 건드리는구나. 그 유독 한 사람만 건드린다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이 왜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지는 직접적으로 서술을 해주지 않으면 모르거든, 심리를. 그래서 그럴 경우에 딱 건드려줘. 그가 왜 그렇게 했는가를. 연극의 방백과도 같습니다. 가만히 냅두면 거기 있는 여기 있는 관객들이나 아니면 이 소설을 직접 읽는 독자들이 의도를 몰라. 쟤 왜 저러지? 저렇게 왜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하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작가가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시점을 왜 배운다고? 이 시점들은 서술상의 뭐를 극대화하게 됩니까? 효과를 극대화해 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소설의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으셨으면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서술상의 특징하고 같이 묶어서 같이 가볼게요. 어차피 서술상의 특징도 결국에는 시점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다 적으셨다면 마무리하고 넘어가죠. 서술자의 태도나 시점, 거리, 문체, 어조, 표현 기법 등이 서술상 특징인데
자, 먼저 묘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물과 배경,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그려냅니다. 독자로 하여금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걸 우리가 묘사라고 하고 구체적인 장면을 제시하는 게 묘사라는 거예요. 좋아. 서술사의 특징 묘사가 있고 또 뭐가 있어? 대화라는 게 있어요. 대화는 인물의 말을 그대로 제시하는 방법이죠.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인물의 감정, 심리를 나타냅니다.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거나 암시할 때 쓰이죠. 서술이란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직접 해설하는 방법으로 요약적 제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묘사는 간접, 서술은 직접 또는 요약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서술상 특징입니다. 이게 다예요. 네. 그 선생님 교재에 있는 내용은 저게 다인데 이거 설명해 드리고 나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준비한 게 그거지. 마지막 사건 진행만 딱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 페이지 다음일 거예요. 사건의 진행은 평면적이냐 입체적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 요겁니다. 역순회, 시간의 역전. 자, 어떤 경우가 그러면 주목해야 되냐면 과거 회상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요거는 무조건 물어보거든요. 과거 회상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과거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가 중간에 튀어나온 거야. 자, 이거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지. 또 하나는 친구들이 과거 회상을 소설에서 찾을 때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적어놓으시면 돼요. 요거는 주의사항. 과거 회상이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잘하는 거 있잖아요. 군대 얘기. 야 너희들 말이야. 이건 내가 벌써 장면 안에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지 과거의 일을 상기하는 거지 회상하는 게 아니야. 과거 회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장면이 바뀌어야 돼. 장면이 바뀌어서 2022년이 아니라 선생님이 군 재직 시절인 2000년으로 돌아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거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단순히 과거의 일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이 전환돼야 돼요. 요걸 우리가 과거 회상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를 기준으로? 장면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장면 안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봤자 현재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회상 아니에요. 그냥 과거를 언급하거나 상기하는 것 뿐이죠. 회상은 장면이 바뀌어야 돼요. 자, 적으셨나요? 요거 주의사항. 요건 주의사항입니다. 꼭 한 번씩 물어봐요. 쌤 이거 과거로 간 거 아니. 이 장면은 현재잖아. 현재. 과거 회상이 아니지. 현재 시점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장면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장면을 떠올려 봤을 때 바뀌었다면. 요거 이해되시죠? 자, 적으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나눠준 교재물이 있을 거예요. 프린트물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페이지부터 자, 모의고사 풀이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보시면 교재 1쪽이거든요. 김광균의 노신입니다. 노신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네, 중국의 혁명가 루신이라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쓴 시입니다. 중국의 혁명가예요. 노신은.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했던 사람인데 김광균이라는 사람이 작품 제목에 노신, 루신이라고 하는 중국의 혁명가를 떠올려서 쓴 거예요. 자, 첫 구조를 볼게요. 우리가 제목 읽고 나면 그 다음 뭐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상황 떠올려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황과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이랬어요. 자, 시를 믿고라는 데다 밑줄 치고 김광균이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김광균은 시인이거든요.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인입니다.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 얘기는 시를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뜻이거든. 시를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지를 고민하는 사람인 거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야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야? 시를 믿고 아니 시만 쓰다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표현 아니겠어? 그래서 가난한 현실입니다.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죠. 30 먹은 사내가 잠을 못 이룬다. 밤이야.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겠죠. 왜? 밤에 잠을 못 잘까? 가난한 현실이지. 내가 시를 계속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야. 갈등이죠. 먼 기척 소리가 처마를 스쳐 지나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 것들의 베개맡에 밤눈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계절은 겨울이고 춥다 그죠? 춥고 배고프고 그죠?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는 김광균의 나이 30. 이때 쓴 시라는 것이 장면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기 얘기를 읊은 거예요. 김광균이가. 여러분들은 요 선생님의 교재 문학 교재 김광균의 추일서정이라는 작품으로 만나봤을 거야. 기억나요? 추일서정이 어떤 작품입니까? 낙엽은 하고 시작되는 작품이죠. 가을날의 서정. 그래서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표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작품이 있어요. 낙엽이 막 떨어지는 모습. 그게 추일서정을 쓴 김광균이야. 이 김광균이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이 30 먹은 사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 시험 문제를 딱 푸시다 보면 자 선생님이 작품을 다 읽어드리겠지만 먼저 1번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1번 문제를 보면 자 우리가 풀이를 해보자면 1번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를 냈어요. 30 먹은 사내라는 표현은 하자가 자신을 객관화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 아 객관화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쌤 이런 말 처음 듣는데 하자가 자신을 객관한다라는 게 뭐죠? 라는 거예요. 자신을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과 거리를 두고요. 관찰하는 겁니다. 다시 하자가 자신을 객관한다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객관화란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주로 성찰의 태도로 자기를 접근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성과 성찰의 태도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이 많아요. 30 먹은 사내는 분명히 김광균 본인이에요. 근데 본인을 사내라고 표현하는 거야. 요런 객관화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반성하고 성찰하면 떠오르는 신이 한 명 있죠. 윤동주의 시에 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사내라는 말을 써요. 한 사내가 우물을 보고 이런 말을 쓰거든. 자기라고 안 해. 그래서 이 자기를 객관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작품에 많이 나온다? 반성, 성찰할 때 많이 나와요. 지금 김광규는 자기의 삶을 가난하고 초라한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아내가 옆에 있고 아이들이 자요. 나는 일어났어요. 밤에 눈이 내려요. 멀리서는 기적 소리가 오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좋아. 이 장면에서 최대한 한번 끌어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요 시에서 이런 장면을 떠올렸다면 밑으로 가봅시다. 눈이 나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이랬어요. 요 뺨을 얻어맞는다라는 건 가난하고 힘든 현실에 대한 얘기겠죠. 현실에게 뺨을 맞는 거. 진짜 뺨 맞았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봤을 때는 가난한 현실에 대한 얘기죠. 현실에 뺨을 얻어맞으며 항시 곤두박질했다라는 건 내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 상황이 계속 되었다는 거지. 부정적 현실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긋지긋한 거지. 이 생활의 노래. 지긋지긋한 거야, 가난이. 왜 가난했겠어?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노동자구나 그러면은 열심히 일하면 돼요. 이 사람은 시인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시를 적는 거잖아요. 열심히 시를 적었지만 현실이 나아지는 거야, 안 나아지는 거야?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러면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 자기가 하는 문학이 결코 현실에 어떤 보탬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절이 시를 믿고 살아야 하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가족들이 있잖아요, 지금. 잠들어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고 아버지로서 그런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 아버지라는 그러한 한 인간과 시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냐 시인이냐, 내 꿈이냐 아니면 현실이냐, 여기서 얘는 갈등하고 있겠지. 둘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뭐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둘 중에 어느 하나 선택해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지나가는 돌팔매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거. 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가난이겠지. 여러분 이번 수능에 정례 탐군가라는 작품이 나왔죠?
거기 보시면 가난을 노래하거든요. 그 가난을 의인화시켜서 귀신으로 만들었어. 귀신하고 대화를 해. 똑같은 시상경계.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올래? 이 지긋지긋한 가난아. 등불을 켜고 일어난다. 등불 비추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방에 불을 켰다는 얘기야? 안 켰다는 얘기야? 왜 안 켰어요? 지금 일어나세요? 가족들은 자고 있잖아. 내가 불 켜면 자기가 왜? 아빠 이거 누가 깰 거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등불을 못 킨 거 아니야. 그치? 이제 불을 켰어.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담배를 방에서?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버님들이 방에 재떨이를 갖다 놓고 방 안에서 담배를 피셨어요. 지금 그랬다간 쫓겨나죠. 그렇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 아버지도 그 집에 다 그 안방에 다 재떨이가 있었어. 방에서 피신 거. 지금 김광규는 용감하게도 담배를 피는 겁니다. 방 안에서. 담배를 피워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내린다. 쓸쓸하다는 거지.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내리고 노신여 이제 부르네요. 자 부릅니다. 얘가 바로 시적 청자를 상정하고 말을 건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사실은 김광준이 살았을 때는 노신은 이미 없어요. 그런데 노신이여 하고 불러. 왜 노신이여를 부르냐? 자, 이 장면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인식의 전환 딱. 인식과 태도의 변화. 그래서 따라서 이 작품은 앞부분엔 가난한 현실에 대해서 고달파하고 힘들어하는 내면 세계를 보여주고 노신이여 부르는 그때 등불을 켜는 그때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나.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자, 내가 눈물에 젖어 있는 상황이겠죠? 상해 호마로라는 동네 이름이고 어느 뒷골목. 여기가 바로 노신이 살았던 곳이죠. 노신은 바로 이 상해 호마로 뒷골목에서 세상을 바꿀 혁명을 꿈꿨단 말이야. 그러면 요 뒷골목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느냐? 화자 자신이 누구를 떠올리고 노신을 떠올리고 뭔가 변화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도 지금 가난하잖아. 그럼 노신도 아마 그 노신이 살았을 때 혁명을 꿈꾸고자 했을 때 도난되는 일이거든 사실은. 그러면 노신도 가족들이 다 자는 밤에 혼자 일어나서 쓸쓸히 담배를 피워 물지 않았을까? 라고 어떻게 내가 상상한 거지. 그 사람도 그랬을 걸 하나? 나처럼?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이 나에게 속삭이다. 그러면 노신은 지금 이렇게 등불이 되고 등불은 다시 나에게 속삭인다로 가는 거야. 노신이 나에게 말한다. 이게 된 거지. 노신은 나에게 말한다. 저 등불이 나에게 말한다. 노신이 말한다.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게 무슨 전도를 배웠어요? 그렇죠. 여기서 주계 전도야. 내가 등불을 보고 말하는 거지 사실은. 등불이 어떻게 나보고 얘기를 하겠어? 등불이 나한테 야! 이러고 있냐고. 그게 아니고 내가 등불에게 말한다. 주계 전도죠. 우리가 배웠죠? 그 개념이라는 게 그런 거야. 배우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말하는 거지 왜 등불이 나에게 말한다고 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등불을 보고 속삭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럼 노신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이 좀 힘을 얻었어. 그래 여기 보면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 자 상심한 사람 밑줄 그어보세요. 상심한 사람 누굴까? 그렇죠. 화자 자신이죠. 지금 앞부분까지 전반부에는 계속 상심한 화자 자신이에요. 화자 자신이고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다. 이건 누굴 말하는 거야? 작품 제목이 뭐죠?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은 구조죠 지금? 여기 상심한 사람이 있고 여기 굳세게 버텨온 사람 노신이 있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구조의 반복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한테 배웠죠? 이렇게 구조가 비슷한 두 줄을 연달아서 쓴다라는 건 앞에 내용과 밑에 있는 위의 내용과 아래에 있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면 같은 내용이. 따라서 여기서 작품 제목 노시는 내가 추구하는 꿈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뭐처럼 노신처럼 굳세게 버텨보리라는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지. 근데 나는 그렇게 노신처럼 굳세게 버티겠다라는 말을 안 해, 그지? 이 사람이 말을 안 하는데 말한 거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자 어떤 반복을 썼어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조인 거예요. 말 안 했는데 내가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는 말이 있어야 내가 그걸 알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구조가 내용을 지배할 때가 있다고 그랬지.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이거든요. 다 갖고 요 말하고 요 말만 바뀌잖아. 맞지? 그러면 작가는 마지막에 이르러서 결론을 뭘로 내는 거야? 나는 어떤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렇죠. 혁명가, 노신과 같은 사람을 살고 싶다. 이게 빠져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시를 배웠어야 되는 거지.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은 뭐 한다? 같은 맥락을 이어간다. 그러면 구조로 얘기 다 한 거야. 시가 그런 거야.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니까 그래서 1번은 선생님이 설명했죠. 화자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이라는 말을 쓰시고 1번에다가 화자 자신을 객관한다라는 건 독자가 동감을 해줄 것을 유도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 쓰세요. 자기를 왜 객관화합니까? 성찰하고 반성한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보면 성찰이나 반성을 하는 게 꼭 화자만 그런 게 아니야. 이 글을 읽는 대다수의 독자,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식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또는 나의 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라는 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독자의 동감 유도라고 쓰시면 되고요. 2번은 처마를 스쳐 먼 기적소리와 밤누는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시적 상황을 구체해봐라. 자, 그러면 선생님 물어보자. 여기에서 먼 기적소리와 밤눈이 계속 내리고 있다는 건 그러면 작품에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니? 그렇지, 누구야? 쓸쓸함이죠.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가난한 현실을 이렇게 작품에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거지. 그게 시적 상황을 구체하는 거예요. 쓸쓸하고 고독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고민은 아니에요. 특히 가족들에게는 더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롭거든. 자, 그 다음에 먹고 산다는 것이 나를 쫓아온다는 것은 화자가 생계라는 현실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자, 뭐라고 쓰시면 됩니까? 가난을 의인화한다고 쓰시면 돼. 가난을 의인한다. 가난을 의인화한다. 정운의 탕군가처럼 가난을 의인화한다. 그러면 가난을 의인화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또 우리가 좀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쓸게요. 추, 상, 적, 관념을 구체화한다라는 것도 돼요. 그래서 멀리 찾지 마시고 가난이라고 하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가난, 사랑, 그렇죠? 어떤 궁핍함 이거를요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바꿔주고 싶어. 의인화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로 얘기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 다 구체화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일어나 앉아서 담배를 피워 무는 행위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화자가 괴로운 심정에 휩싸여 있음을 보여주는구나. 그렇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또 얘기할 수 있냐면 화자가 하는 구체적, 시 안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직접적으로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인 감정 표출이라고 쓰시면 돼요. 감정 표출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감정 표출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여러분 시를 읽을 때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억제라고 부릅니다. 감정의 억제. 울고 싶어. 울고 싶은데 나 운다라고 쓰지 않고 물 먹은 별이 반짝거린다라고 쓰는 거예요. 어디 나옵니까? 정지영의 유리창 1에 나오죠. 자기의 어린 아들이 죽습니다.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가구나. 이래. 근데 그 장면에 운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 운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딱
한 구절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물 먹은 별이 반짝거린다. 그럼 어떻게 해서 물 먹은 별이 반짝거릴 수 있느냐? 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으니까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물 먹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거 우는 거예요. 물 먹은 별이 반짝거린다는 표현이. 화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 화자가 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시적으로 간접적으로 들으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에만 알 수 있냐면 장면을 구체적으로 떠올려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물 먹은 별이 반짝거린다. 오케이? 여기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RC 주제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5번이 정답인데 이런 밤이면 생각나는 그대는 이 그대가 바로 루신이거든요. 노신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으로 이랬어요. 뭐가 잘못됐느냐? 유발하냐고요? 아니에요. 노신이 유발한 거 아니죠. 오히려 노신은 뭡니까? 치료제 역할을 했어요. 위로를 주고 여기 하나 상심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사실은 이걸 통해서 힘을 북돋게 되고 그래 내가 앞으로 더 굳세게 살아야지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꿈의 사람인 거지. 이 사람이 촉발을 했다? 잘못했죠. 완전히 잘못했죠. 오케이, 좋아요. 자, 이런 작품이라는 거고 문제를 푸실 때 방금 선생님이 이 문제의 의도를 짚으면서 풀었죠. 여러분도 한 문제 한 문제 푸실 때마다 지금 나눠드린 거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연습하기 딱 좋아요. 우리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배운 것들 그리고 평상시 정규 수업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것들을 접목하기 좋을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다음 작품은 고려가요로 넘어갈게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에 윈터 때는 못 다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집어넣어놨거든요. 고려가요 전과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서라는 사람인데 고려시대 사람이요. 그래서 고려가요입니다. 이 고려가요 정과 종목은 1학년 때 여러분들이 가시면 어떤 일인지 학교에서는 이거 교과서에서 배우게 되고 아니면 올림푸스 문학에 나오는 시험 범위를 가지고 풀게 되는데 선생님이 연시조 가사 이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서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이 고려가요 정서라는 사람은 누구냐? 고려 의종 때 사람이고요. 이 양반이 참 재밌는 인생을 사셨어요. 척신입니다. 왕의 사촌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근데 고려 의종이 정서를 유배,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는데 실은 정서는 부산 동래가 고향이에요. 선생님도 부산 출신인데 동래, 자기 동네로 간 거야. 부산에는 동래라는 동네가 있어요. 자, 농담인데 동래야, 동래. 동쪽에서 온다. 주로 저기 뭐야 일본인 사신단이 오면 거기 묵는 거예요. 동래야. 그래서 그 동래라는 곳이 정서의 고향인데 거기로 가요. 갔는데 그때 고려 의종이 왕이죠.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정서야 미안한데 지금 너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부산에 잠깐 내려가 있어. 부산이면 이제 당시에 고려는 수도가 어디죠? 고려의 수도가 어디죠? 고려의 수도가 어디? 잘 안 나오죠 이게. 네, 개성입니다. 개성. 개성이면 어디입니까? 서울에서 좀 가까워요, 그죠? 서울 바로 위가 바로 개성인데. 부산이면 저기 밑으로 간 거 아니야? 내려갈 때 딱 정세 딱 3년만. 여론이 너무 안 좋아. 너 저기 뭐야? 너 이렇게 왕가 가깝고 그래가지고 3년만 있다 와라. 3년만 있다라고 그래서 불러줄 줄 알았어. 근데 정서가 20년 기다리고 안 부르는 거야. 3년 잠깐만 갔다 와. 사람들이 너를 금방 너 금방 잊힐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20년이 지났어. 열 받아 안 받아? 열 이빠이 받아가지고 쓴 게 정과정목이에요. 네, 과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때 과자가 오이과자예요. 그래서 과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짓고 이 정서가 호가 그래서 과정이야. 그래 작품 제목이 정과정목이야. 이름은 정서, 성이 정씨고 이름이 서야. 근데 서의 호가 과정인 거야. 오이 정자를 짓고 오이를 길렀으니까. 그래서 오이 정자를 지었던 이 정서의 호를 따서 정과정목이 된 겁니다. 그러면
3년만 있다 부른다고 했는데 20년이 됐으니까 빡쳐 안 빡쳐? 그럼 임금님 원망스러워 안 원망스러워? 선생님 봤을 때는 일부러 그래도 뭐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복귀를 못했어요. 까먹으신 거지. 그럼 임금에 대한 원망이 나오겠죠. 그래서 고려가요는요 원망, 왕에 대한 원망을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요게 우리가 배우는 연시조랑은 또 달라. 고려가요는 진솔하게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3년에서 2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한 정서가 빡쳐가지고 부른 노래. 자, 이게 정가종곡입니다. 근데 해석은요, 이거는 해석은 어렵진 않습니다. 쌤하고 이제 정과종곡. 요거는 몇 페이지에 있냐? 교재 11쪽에 있으니까 같이 볼게요. 내 님을, 이때 님은 바로 임금을 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 알려주냐면 여러분들이 충신 연주지사인 연시조하고 비교해보라는 뜻입니다. 비교해보면요, 내 님을 그리자와 그리워하며 운이나니 울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나 울어요. 산에 있는 접동새와 새요 새. 나는 이슷하다 비슷합니다 라는 거죠. 이 감정이입이에요. 그래서 산에 있는 접동새가 우는 것이 내가 우는 것과 같으니 감정이입이 되겠습니다. 이거지. 그래서 산 접동새는 저와 이슷하다 비슷합니다. 아니시며 그랬어요. 아니시며. 여기가 바로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자신을 모함하는 이들이 아니라고 거칠으신다. 자, 나를 모함하더라도 나를 모함하는 자들이 저 정서는 말이죠. 아니라고 쟤는 아니라고 충신이 아니라고 자꾸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잔월 효성이 떨어지는 달 새벽 별이라는 뜻입니다. 떨어지는 달 그리고 새벽별. 요 떨어지는 달과 새벽별은 알아시리이다. 알아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 나오죠. 이게. 알아주실 것입니다. 뭘 알아줘? 자신의 진심을. 그런데 여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정서는 아닙니다. 정서는 아닙니다. 과정체는 글러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잔월 효성만큼은 저의 진심을 알아줄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알아달라는 겁니다. 왕이 제발 3년에 불러준다고 그래. 20년이 다 돼가니까 설마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넋이라도 자, 요 구절에 바로 죽어서라도죠. 넋도 영혼이잖아. 너무 영혼. 죽어서라도 님은 한데. 자, 이거 많이 나오는 표시다. 그죠? 한데 같은 곳. 내가 죽어서라도 님과 함께 뉘어져라 이랬어요. 뉘어져라는 건 뉘어다 가다야. 뉘어다 가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몸은 내가 세퍼레이트 돼 있어 왕하고. 하지만 죽으면 영혼만큼은 당신과 함께 갈 겁니다. 그게 내 진심이야. 잔월 효성이 알아주는 진심이야 이거야. 그러니까 몸이 떨어졌다고 나의 진심마저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이런 뜻이지. 그리고 벽이 시더니 미러시니까 이랬어요. 우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누기는 사람들은 누구겠어? 여전히 정서를 모함하는 사람들이겠지. 내 진심을 왜곡하는 사람들이겠지. 그러니까 우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벽이 시더니 미러시니까. 도대체 아직까지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니라고 계속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겨 이런 얘기지. 내가 가만 안 놔둘 거니까. 누굽니까? 과도 나의 잘못도 허물도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천만 없도소이다야. 과장법을 쓰죠. 단 하나의 잘못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만 없도소이다.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도 허물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유배를 와서 20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신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는 거야? 자신을 아직도 모함하는 말들이 있어요. 나를 모함하는 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고려가요 정과 정곡은 많이 생략돼 있어요. 그걸 다 의역해서 지금 풀이하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싹 다 그냥 풀이라면 그런 거야. 아직도 저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어서 왕은 저를 안 부르시는 건가요? 그래서 사르분겨 슬픕니다. 그래서 감정을 직접 드러내죠. 이 고려가요는요 뭔가 숨기고 그런 거 없어요. 잘못된 거 있으면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조나 가사는 어때요? 완곡하게 얘기하죠. 완곡하게 돌려서 직설적으로 얘기 잘 안 하지. 양반들이니까 사대부들이니까 직접 얘기 안 하고 교묘하게 틀어서 얘기하는데 고려가요는 그런 거 없어. 고려시대 사람들은 좀 진솔한가 봐. 대고 일하죠. 슬퍼요. 빨리 좀 불러줘요. 님께서 욕하는 거 아니다. 님께서 애들이 욕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욕 아니고 님께서 님이시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금이시여 나를 설마 잊으셨나요? 여기에서 이제 직접적 원망을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요 조선시대 시조와 가사는 느낌 많이 나지. 조선시대 시조와 가사는 이런 말 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유배가 아니라 목이 잘려 나가겠죠? 이런 말 잘못 썼다가는 목을 베어라 이렇게 되겠지. 근데 고려시대 때는 가능한 거야. 직접적으로 원망을 합니다. 설마 저 잊어버린 건 아니죠? 3년 만에 오라고 그래놓고 20년이 됐습니까? 잊은 것 같아. 잊은 거 맞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의종이 싫어했더라고. 여론에 밀린 게 아니라 그냥 왕이 싫은 거야. 부담이 돼가지고. 왜? 의종의 아버지 때부터 정서가 권력을 쥐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싹 그래서 부산으로 안녕. 얘는 거기서 이러고 있고 나를 잊은 건 아니죠? 잊었어. 죄송합니다만. 그쵸? 그래서 아소님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박스를 치시고요. 여러분들이 고려가요 중에 향각의 고려가요라는 걸 배울 거예요. 향각의 고려가요를 배우는데 향각의 고려가요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 나오는 아소 때문에 그래요. 감탄사. 이 고려가요 중에서도 향가의 형식을 빌렸다라는 뜻이야. 향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에 감탄사로 시상을 집약하거든. 시상을 집약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여기서 소 님이시여 님이시여 도람 들으샤 다시 되돌리셔서 다시 돌리라는 거지. 이 상황을 돌리셔서 괴오쇼셔 나를 사랑해 주세요. 간절하죠? 자, 이 작품을 왜 다룬다? 우리가 고려가요가 많아요. 동동, 그 다음에 청산별곡. 아시죠? 청산별곡. 살얼이 났다. 청산의 살얼이 났다는 청산별곡이 있고요. 동동, 청산별곡, 만전춘별사, 그리고 정과정곡. 이런 작품들은 고려가요 중에서 몇 안 되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보게 될 작품이니까 해석은 간단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몇 페이지로 가시면 되냐면 이거 설명하고 그럼 문제 푸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다음은 그 밑에 나오는 요렇게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이 되어 있는데 이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 쓰는 걸 내가 무슨 시조라고 그랬더라? 무슨 시조? 말이 길어. 사설시조입니다. 이게 사설시조예요. 사설시조라는 것을 한번 배울게요. 근데 이제 이거 해석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아무 지장이 없을 건데 사설시조는 어떻게 읽으셔야 되느냐?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 개미예요. 개미. 이 개미인데 불개미예요. 근데 이 개미는 잔득이 부러진 불개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구실을 할 수 없는
개미예요. 네, 불쌍한 개미죠. 불구의 몸입니다. 근데 등이 부러진 불개미가 앞발에 정종이 나고 이랬어요. 자, 발에 병이 나고요. 그러니까 발이 좀 붉고요. 뒷발에 종기 났어요. 그럼 개미는 발이 몇 개죠? 몇 개요? 몇 개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앞발, 뒷발. 네, 6개 중에 2개 남았죠. 그렇죠? 그러면 4개는 지금 쩔뚝쩔뚝 거리시는 거고 2개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2개 가지는 이 개미가요. 네. 뒷발에 종이 났죠? 앞발에 정종 났죠? 난 불개아미가 광는 심재입니다. 요 고개를 넘어요. 이 고개를 넘는데 그거 넘을 수 있죠? 넘는 것도 힘들 거 아니야? 다리가 붉으니까? 다리가 붉으니 불개미가 가람의 허리를 탁 하고 물었대. 가람의 허리가 뭐야? 밑에 보니까 호랑이래. 지금 누가 누구를 물어요? 개미가 호랑이를 물어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냐는 얘기지. 사실은 이 사설시조의 묘미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과장법이요. 누가 들어도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다리가 6개인데 앞발과 뒷발은 못 써요. 근데 2개만 있어요. 그럼 개미가 이러고 걸어가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지. 근데 그 개미가 심재를 넘어오는 호랑이의 허리를 덥석 물었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덥석 무는 것만 끝났냐? 그 호랑이 물린 호랑이는 뭐야? 어떤 호랑이야 그러면? 다리가 붉은 개미한테 물리는 호랑이는 어떤 더 붉구나. 그렇죠? 더 붉은 호랑이의 허리를 가로물러 축혀 들고요. 들고 호랑이를 들고 개미가. 그러니까 개미가 자기 몸에 몸무게 몇 배를 든다고? 50배도 호랑이는 안 될 걸? 근데 딱 들고 더 중요한 거 들고 어디를 건너? 네. 바다를 건너요. 누가요? 개미가요. 그러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 작품의 재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해를 건넌다는 말에다가 말동그라미 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과장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 소리가 있습니다. 니마 이때 님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재밌어요. 요 님은요 임금이 되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임금이시여. 네. 이 시조에 담긴 은밀한 의미는 임금이시여. 그렇지? 임금이시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온놈은 모든 놈들이 그렇죠? 온 말, 모든 소리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말은 사실은 이와 같이 과장된 엉터리예요. 엉터리 말을 하더라도 시조는 종장의 주제가 있다고 그랬잖아.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님께서는 똑똑하시기 때문에 짐작하라고. 응. 그러면 사실은 이 짐작하셔서는 정서의 정과 정복에서 나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말이 많습니다. 저를 우기고 나의 진심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님께서 도람 돋으셔 괴오셔서랑 똑같은 거지. 네. 그러니까 임금의 눈과 귀를 이렇게 어둡게 해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말들이 있다. 그걸 과장해서 표현한 거야. 잔등이 부러진 불개미가 앞발에는 종기 나고 뒷발도 못 쓰는 애가 두 다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고개를 넘어온 호랑이 허리를 덥석 문 다음에 축혀 들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엉터리 소리도 잘 걸러서 들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나의 진심 알아주십시오. 그런 거죠.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강조하여 화자의 진심을 호소하는 작품입니다. 이게 사설시조예요. 돌려가는 거죠. 네, 오케이. 자, 다음 또 시조는 교재 13쪽입니다. 자, 요거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마무리가 되려나 모르겠다. 벌써 30분인데. 자, 그럼 한 작품만 끝낼게요. 목은 이색이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이 사람은 고려말 유신이에요. 조선시대로 넘어옵니다. 정치적 격변기에 사셨던 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목은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 이색이라는 사람입니다. 정몽주의 스승이죠. 이 목은 이색이 부르는 작품 백설 동그라미
구름 둘 다 부정적인 상황. 그렇죠? 백설이 잦아진 골짜기에 구름이 험하구나. 자, 우리는 시조에서 또는 가사에서 머흐다라는 거야. 원문에는 머흐다라고 나오는데 이걸 또 우리가 읽기 쉽게 험하구나로 바꿔놓으신 거야. 머흐다, 험하다, 머흐구나. 그러면 구름이라는 건 부정적인 상황이겠죠. 그래서 모근이색이 생각하는 이 부정적 상황은 딱 하나. 고려가 넘어가. 고려 왕조가 넘어가는 그 상황이 여기서는 뭐야?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험하구나. 왜? 고려말 유신입니다.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됐어. 정도전이, 그 다음에 태조 이성계, 이방원이 이런 애들이 막 들쑥날쑥거려. 이런 상황에서 반가운 매화는 지조와 절개를 지닌 자신과 같은 인물들이 되겠죠. 고려 왕조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지사들은 어디에 피었는가라는 거야. 눈이 오면 원래 매화가 피거든. 그러면 매화가 어딘가에 펴 있겠지. 나처럼. 그래서 마지막에 석양에 홀로 서서, 자, 외롭고 고독하죠. 고독이죠. 갈 곳 몰라 하노라 방황하고 있다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 텐데 선생님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다음 주에 계속 물어보시는데 설날에도 강의는 계속됩니다. 7시 할게요. 네, 못한 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